여러분이 기다리던 구성 강의 시간입니다. 네, 쉬는 시간에도 잠깐 해드렸지만 이 활용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넓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점을 친다, 점을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점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 와서는 약간 이렇게 좀 터부시되고, 이를테면 형이상학을 취급을 하는 동양의 학술 중에서도 조금 낮은 등급의 자리매김되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근데 원래 점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대표적인 점의 어떤 도구로 쓰였던 것이 이제 주역책이죠, 그렇죠? 이거 이제 여기서 파생되어 나간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데, 사실 성인들도 다 점을 쳤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국가 대사를 할 때는 점을 쳤어요. 근데 이제 점을 치는 데는 물론 그걸 자기가 활용하고 안 하고는 본인 몫입니다. 본인 몫이고, 난 그런 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뭐 나는 충분히 원리로 이치로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터치하는 분야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점을 치는 원리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사람도, 공자님도 그러셨고, 옛날 성인들이 점을 칠 때 몇 가지 룰을 얘기를 하셨어요. 룰을. 그러니까 뭐 쭉 생각나는 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뭐 장난삼아 재미로 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진짜 간절하고 어떤 성심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원래 오리지널이 서죽 50개를 가지고 18변을 해가지고 그거 괴 하나 뽑는데 한 30분 정도가 걸려요. 향도 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천지 기운과 응해가지고 천지 신명과 응해가지고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괴 하나를 뽑는 거죠. 이렇게 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좀 재미로 장난삼아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맞을까? 이런 또 불신하는 마음 가지고도 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설령 점괘가 안 좋다라고 해서 좋을 때까지 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점을 칠 수는 있어요. 분점을. 응? 나눠서 칠 수는 있는데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재점을 치는 거는 아니야. 나온 걸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질문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우리 타로 볼 때도 마찬가지 아마 원칙일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거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뻔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치면 안 되죠. 예, 그거는 그냥 내가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거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맞을 것 같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굳이 점에 의탁하거나 의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는 비윤리적인 거를 가지고 점을 치면 안 된다. 내가 오늘 어느 집을 털려고 하는데 오늘 성공하겠느냐.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이런 거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요 한 4가지 정도는 어떤 점을 치든지 간에 다 공통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다. 통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구성은 사실 이게 점수를 활용할 때는 점합 같지 않은 점수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점수라고 조금 의미나 내용이 좀 달라. 이렇게 구궁과 구성이 지금도 사실 변화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시간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돌아가는 순간에 내가 어떤 그 의문점이나 목적사에 대한 부분을 궁금한 부분을 구성이라고 하는 도구,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이 순간에 에너지를 내가 한 줌을 딱 움켜쥐는 거예요. 이걸 움켜쥔 다음에 이거를 풀어보는 거지. 풀어서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내가 풀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폰으로 보는 부분이나 또 제가 이제 사례들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카드로 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특히 그러니까 폰으로 지금 이 순간에 치면 대한민국의 구성을 하는 사람은 동일한 판을 얻습니다. 맞죠? 동일한 판을 얻고 자기들이 처해진 구체적인 상황만 다를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일에 대한 걸 본다라고 하면 일을 내가 자식으로 볼 거냐, 아랫사람으로 볼 거냐, 뭐 남녀의 어떤 섹스 문제로 볼 거냐, 내 수행 문제로 볼 거냐, 연구로 볼 거냐, 구상으로 볼 거냐, 여러 가지 그게 상징하는 의미들이 다를 뿐이지. 근데 지금 현재의 이 시간에 딱 나타나는 포착되는 구성판은 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다 같다죠. 똑같죠. 누구나 이제 평등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자꾸 이제 경험이나 이런 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카드로 하는 거는, 이거 금운동이 있습니다. 금운동. 금손, 은손, 쌍디귿손. 이거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구성판을 읽을 때 에너지도 달라요. 제가 느끼는 게 폰을 보고 읽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하고 이렇게 카드로 해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집중되는 에너지의 이 강도가 다르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구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전후사정의 어떤 상황 설명이 되거나 이러는 부분들을 내가 잘 믿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내가 잘 숙달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점점 더 어떤 현상에 부합되거나 또 상황에 좀 더 잘 매치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것도 이제 스킬업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제가 뭐 인스턴트라고 하는 말을 수사를 붙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딱 심플하게 쓸 수는 있지만 내용에서 전개될 수 있는 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미에 아마 오늘 시간이 되면 판 하나를 가지고 지난번 얘기했던 그 혼외 사건 있죠. 내가 이건 적지는 못했어요. 그 사람 혹시라도 나간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거의 제가 10개 가까이를 그 판 하나로 해결을 했어요. 그 판 하나로. 그러니까 그 판 하나를 놓고 한 10개 나오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다 답을 해줬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만 우리가 이제 사주 명조도 펼쳐놓고 이런저런 질문이 오면 대화식으로 다 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숙달도에 따라 가지고는 숙련도에 따라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전에 그 우리 수행하시는 고승들이나 아니면 선지식들이 선각들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이 티끌 하나에도 전 우주가 담겨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지 이거 하나에도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고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느 스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바닷물이 짠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마셔볼 필요는 없다. 한 바가지, 한 종지 먹어보면 그거 다 바닷물이 짠 거를 내가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너무 논리의 비약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냥 뭐 이심전심 이런 정도로만 마음에서 마음으로만 이게 뭐 오도송 각을 하고 뭐 이래서 이렇게 깨달음으로만 이렇게 그런 신법들이 오고 가고 전수가 됐는데 사실 과학에서 그거를 밝혀냈죠. 그게 사실은 이제 프랙탈 이론이라는 건데 비교적 최근입니다. 1975년 정도에 프랑스 수학자 이 사람이 그 IBM에서 그 연구원으로 있을 때 이 사람 수학자인데 이 만델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해낸 이론인데 이제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의 프랙투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프랙탈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랙탈이 아니고 본래 의미는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분. 이 부분의 최소한의 이런 구성 형태의 모양이 그 부분을 확장해서 이어가서 계속 가다 보면 전체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전체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그 부분을 내가 파악을 해보면 부분의 구조가 전체 구조와 일맥하고 있다는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티끌 하나의 구조가 우주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과학을 전혀 몰랐던 시절에도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던 존재들은 그런 얘기들을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유사성 또는 순환성 뒤에 나오죠. 순환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복제적인 그런 닮은 꼴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지. 부분이 전체가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형상들을.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복잡하고 묘한 전체 구조를 만들지만 그거는 결국 순환성과 자기 유사성의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1975년이니까 한 45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이제 비교적. 요때 이제 그 이론을 정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작은 부분에 닮은 모습이 무한히 나타나고 그 안에 작은 부분에도 자신과 닮은 모습이 무한히 반복돼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의 형성된 나무 잎의 구조를 보면 전체의 모습이 부분을 채취를 해도 전체의 모습에 닮은 꼴이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예.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공작의 깃털무늬, 뭐 구름 또 산맥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해안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해안선 그리고 은하계의 어떤 이런 모습 또 눈의 결정체 있죠? 눈의 결정체 이런 것들이 다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프랙탈 구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같은 그 사람은 아니지만 기하학에서 이러한 프랙탈 이론에 근거를 해서 도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원래 폴란드 수학자 이름이 시어핀스키인데 시어핀스키 삼각형, 그러니까 시어핀스키 오각형, 시어핀스키 곡선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도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 그 자그마한
전체의 모습을 담고 있는 부분의 삼각형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그 어떤 하나는 전체의 모양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시어핀스키 그 삼각형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만드는 게 제가 1, 2, 3단계 뭐 이렇게 0단계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주어진 정삼각형의 각 변에 중점을 모으면 하나, 그쵸? 여기 중점을 모으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쵸? 네 개의 작은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때 뭐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정삼각형을 제거하면 세 개의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게 그냥 원래 정삼각형에서 1단계 시어핀스키죠. 시어핀스키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또 점을 유지를 하면, 점을 중간에 정삼각형에 점을 유지를 해서 또 그려나가면 이게 n승 차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세 개의 정삼각형에 대해서도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무한대로 얻을 수가 있다. 무한대로 얻을 수가 있네. 무한대로. 이렇게 2단계를 거치고 3단계를 거치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해나가면, 그래서 이렇게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무한히 많은 정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게 또 희한한 게, 이걸 만약에 극한으로 계속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쪼개가지고, 쪼개서 이 넓이는 계속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넓이들의 극한값은 결국은 뭐에? 0의 수렴이 되겠지. 이렇게 계속 쪼개져 나가면. 이게 복잡한 수식이 있더라고. 제가 쭉 보니까 수식이 있고, 고등학교 정도의 수열? 이런 정도만 있어도 이해가 금방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도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일단 결론만 이거는. 그래서 이게 극한값이 0으로 수렴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0으로 수렴이 된다는, 이걸 본래 실체는 있는데 프랙탈 구조를 계속 쪼개다 보면 이거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0으로 수렴이 되고, 하나 자체는 0으로 수렴이 되고, 0 플러스 0, 0 곱하기 0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0으로 되는 거야. 결국은 이게 우주가 무에서 탄생이 되고 시작이 됐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색즉시공, 색은 존재하는데 공인 거지. 이게 색인데 색을 나눠 가다 보니까 공이 되는 거야. 분명히 존재하는데 공이라는 거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눠 가다 보니까 제로에 수렴이 되고, 제로끼리를 곱하거나 더해도 결국은 제로가 되는. 그래서 이러한 0으로 수렴이 되게 된다라는 측면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이렇게 전체를 닮은 꼴로 하는 부분, 이러한 구조, 이 어떤 우주라는 건, 자연이라는 건,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세부적으로 잘게 쪼개져가지고 결국은 그게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야. 넓이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단순하게 보면 이게 이제 선은 1차원이고 요게 이제 면은 2차원인데, 삼각형은 원래 2차원 도형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수학자들이 공식으로 증명을 했더라고. 이걸 쭉 해서 수식에 넣어서 하면 이건 1차원도 아니고 2차원도 아니고 한 1.58차원 정도가 되네. 다른 차원이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요거는 조금 논외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지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어떤 점학이든지 간에 이 프랙탈 이론에 비추어 보면 동일하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는 지금 부분과 전체가 공존하는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인지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 에너지장이 형성이 되고 돌아가는 거지. 단지 구성학은 그거를 표상을 시켜서 그거를 부궁과 구성이라고 하는 상징 매개체로 그룹핑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룹핑들이 어떻다? 계속 돌고 그냥 어떤 일반적인 궤적이 아니라 낙서 순행도수라고 하는 그런 궤적을 따라 가지고 변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구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느 한 부분을 내가 딱 그쵸? 지금 캐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캐치를 해서 이 어떤 그 자연의 시면, 우주의 시면, 또 인간의 무의식하고 연결되면 인간의 무의식 시면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내가 한 조각을 끄집어 올리는 거야. 끄집어 올려서 이거를 뭐 영감이나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매개나 도구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아카식 레코딩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쪽 서양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구성이라는 거는 그거를 구군과 구성이라는 걸로 딱 복사를 해서 캐치를 해서 그렇죠? 캐치를 해서 이러한 이론에 부합되는 원리로 어떻다?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부연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해 나가는 그런 후속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매칭이 돼서 자연이 이런 프랙탈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전체를 내가 통으로 안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기미에 대한 이걸 이제 동양에서는 기미라고도 하죠. 조짐이라고도 하고 징조라고도 하고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서 결국 부분이 담고 있는 전체와의 뭐 유사성, 순환성 이런 거를 연결고리를 삼아서 목적사를 추론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프랙탈 이론이나 이런 대표적인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나 도형이나 이런 것들은 왜 점학이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내지는 합리적으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줄 수가 있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지 해석에 대한 어떤 그 이런 툴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사실 예전부터 이렇게 독공부하거나 동양 쪽에 있으셨던 분들은 그냥 당연시 여기고 자연스럽게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그 진전되다 보니까 이런 과학적인 이론으로 예전에 없었던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렉스도 보니까 뭐 기본 베이직이 평행우주야, 다중우주, 평행우주. 그러니까 예전에 아인슈타인이나 뭐 그 이전 과학자들 시절만 그때 부류의 과학자 시대만 하더라도 특별한 전문가 계층이나 마니아 계층에서만 알았던 내용들이 지금은 거의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다중우주나 평행우주라는 그런 이론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점점 과학과 어떤 이런 형이상학 이런 부분들이 갭이 점점 좁혀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이런 프랙탈 이론이나 시어핀스키 이런 삼각형 도형에 입각을 하면 결국은 구성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합리성이나 근거성 이런 거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랙탈 이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확장의 개념으로 봐도 되지만 원래 의미는 이렇다는 거. 원래 의미는 부분이 전체의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1975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론이 정립이 돼서 지금은 많이 일반화가 돼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양둔음둔에서 저희가 공간 좌표 지지 붙이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시공간의 변화 활용해서 조금 더 한 단계 좀 진전이 돼 가지고 우리가 구성하고 구궁하고만 붙였는데 구궁과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을 담고 있는 어떤 그 지지에 대한 부분, 그렇죠? 12지지에 대한 부분을 배속하고 붙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일반과 시반, 물론 연월반에도 합니다. 연월반에도 하는데
주로 볼 때 이제 일반과 시반에서 하고 활용도는 뭐냐? 보통 방위를 찾을 때, 위치를 찾을 때, 뒤에 제가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럴 경우에 쓰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연월반은 낙서 역행 도수가 없습니다. 다 순행 도수만 있는데 일시반은 음둔기간, 양둔기간에 따라서 순행과 역행을 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지 붙이는 것도 순행 기간에는 낙서 순행 도수에 따라 가지고 중궁에서부터 포국이 되고 그리고 역행 그쵸? 음둔 기간에는 중궁에서부터 역행으로 낙서 역행 도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포국이 된다란 그거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은 이를테면 우리가 같은 본명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인신사에 좌우묘유 진술충미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요 생년지지를 구분을 하면 인신사회가 좀 구분이 되고 좌우묘유 진술충미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구자화성인데 미년생 구자화성하고 술년생 구자화성하고 그냥 우리는 통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통으로 보는데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수가 있다. 그거는 생년지지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활용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시면 약간 생각하고 고려할 부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공부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이렇게 첨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공간의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